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비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그 이후에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비 부서를 조직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부서를 조직화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자체 경비만 경비 부서를 조직화하겠구나, 그래서 경비 책임자가 경비 부서의 조직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체 경비뿐만이 아니라 계약 경비를 하더라도 그렇죠, 경비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 인력을 배치를 하고 경비 조직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비 업무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비부서의 조직이나 위치, 또 경비부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경비부서를 조직화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고용 단계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비부서의 조직이라고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부서를 조직화해 가지고 결국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 그렇죠, 부서 간의 역할이나 기능을 최대한 잘 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능을 예를 들어서 경비 목적이면은 경비, 지원이면은 지원, 뭐 자료조사면은 자료조사, 뭐 그에 대한 체크면은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비부서를 조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별로 경비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비를 아예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조직원들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 통제 범위에 대한 거, 더 나아가서 이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조직 구조, 그리고 어떤 중간에 인원을 계속 충원하기 위한 고용 절차,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채용되고 나면은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해서 이 조직으로 들어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각각의 목표에 맞춰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경비 부서의 조직화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계획 통제 기준의 설정, 경비부서의 편성, 아니면 경비원의 채용, 뭐 교육훈련 감독, 직접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각 단계마다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 부서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참모 조직입니다. 자, 참모 조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경비부서에 책임자가 있으면은 그 책임자를 도와주는 스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스텝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 경비부서의 책임자나 아니면 뭐 각 조가 있으면은 조나 팀 단위의 그 팀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각 해당 섹션별로, 각 파트별로의 책임자, 전문가, 이 사람들을, 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일종의 이 참모 조직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비부서의 책임자,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권자, 더 나아가서 기업체라고 그러면은, 그렇죠, 기업체의 최고 책임자에게까지도 정보를 전달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참모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일반 회사도 그 회사에, 그렇죠, 각 파트가 있으면은 파트의 책임자를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개선 조직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라인 조직으로서 일단 경비 책임자가 그 다음 경비 책임자, 그리고 그 경비 책임자 밑에 다시 경비 책임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모 활동뿐만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의 어떠한 그 책임자, 즉 간부로서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음 사람이, 위임받아서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전체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뭐 작은 조직이라고 그러면 작은 조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스텝 조직과 이 라인 조직이 모두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같이 엮여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고, 스텝 조직만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이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렇죠, 해당 분야 파트마다 하는 전문적인 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게 조직을 더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한편 라인 조직만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해당 파트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 철저한 분석이나 자료라든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들이 모두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비 부서는 기본적으로 경비 책임자가 있고요. 이 경비 책임자는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이 재반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질과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한편 경비부서의 관리자라고 하면은 이 관리자들은 그렇죠, 해당 특별한 업무, 예를 들어서 이 시큐리티면 시큐리티, 아니면 조사면은 조사, 분석이면 분석, 여기에 대한 그 해당 파트의 책임자, 파트의 장으로서 어떤 최고 경영자나 아니면 경비 책임자가 있으면은 경비 책임자들한테 통합적으로 어떤 경비 업무에 대한 일부 그 해당 파트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겁니다. 결국 경비 책임자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경비부서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어떠한 해당 파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이러한 것들이 경비부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경비부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화를 하느냐, 일단 경비부서를 조직화할 때는요, 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어느까지 범위, 어느까지 이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렇죠, 그 경비 책임자 또는 그 경비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일종의 권한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책임과 거기에 따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지 그 파트를 완벽하게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또 명확하게 돼야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만약에 해당 파트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관련해 가지고서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은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지적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 환류가 가능합니다. 결국 작은 부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순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순찰 경비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지 될 역할, 그리고 자기가 해야지 될 일종의 그 의무 사항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이 의무와 즉 책임,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순찰을 하는 순찰 경비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경비 조사를 업무를 맡긴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경비 조사를 하는 사람한테 지금 갑자기 사람이 몇 쓰니까 경비 순찰을 당신이 오늘 하루만 해달라, 이게 사실상 경비부서를 조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렇죠, 각각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소규모 경비부서를 하더라도 그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놔야지 됩니다. 결국 이게 명확해야지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최고의 경비 책임자가 각각의 파트와 최일선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바로 보고를 받거나 이에 따라 가지고서는 다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러한 보고 수준이나 명령 개토까지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 부서에 이 순찰을 하는 사람한테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뭐 공장지대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순찰을 하는 팀한테만 이 명령 체계에 따라 가지고서는 바로 이 업무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미리 설치를 해놓은 각종 경비 장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게 다시 이 보고 체계를 통해서 경비 책임자 입장에서는 관련돼서 장비 책임자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무슨 CCTV 영상 분석을 하는 그 스텝이나 그 해당 파트에다가 다시 정확한 명령 체계, 명령 계통에 따라 가지고서는 명령을 내리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 보완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일종의 준군대식 또 내지는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작은 경비부서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이렇게 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는 이러한 경비부서를 조직화하는 게 바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경비관리자는 아무래도 대규모 광범위한 이러한 개선상의 의무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수준에서만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규모 부서도 있지만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화한다라는 것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딱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최근 들어서 뭐 날씨라든가 기후 온난화에 의해 가지고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지사가 만들어지게 따라서 해외지사에 빨리 가서 그렇죠, 그 해당 지역에 이 경비와 관련 경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뭐 위해 요소 분석이라든가 경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전 경비조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팀을 내보란다라든가, 뭐 예산에 따라 가지고는 부서를 뭐 합친다라든가 따로 분리시킨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변수와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는 종합적으로 이 판단을 해서 이 특별한 경비 부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비 부서를 조직화하는 데서는 중요한 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권한의 위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권한의 일부나 또는 뭐 전부의 이 책임을 부여를 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 그 사람이 해야지 될 의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명확성도 주고 거기에 따른 그 권한과 책임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이 명확해야지만 결국은 이 경비의 최고 책임자, 더 나가서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뭐 경영자라든가 최고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현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이 뭐 회사, 이 공장 여기에서의 안전과 관련돼서는, 또 안전에서는 어느 지역의 순찰과 관련돼서는, 또 어느 지역 순찰과 관련돼서는 뭐 주간이냐 야간이냐 구역에 따라서 이 각각의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경비 인원이 소수인 조직보다는 아무래도 다수인 조직에서 권한과 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경비의 최고 관리자는 중간 관리자에게, 또 중간 관리자에는 뭐 하급 관리자나 아니면 해당 팀이나 조의 조장한테 각각의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함으로 해가지고 이 경비 조직을 효율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업무에 대한 이 권한 위임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책임도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일종의 행정상으로 얘기하는 재량권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책임과 권한이 위임되지 않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었을 경우에는 전체 명령 체계 자체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직 활성화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 위임 체계가 명확하게 명령에 대한 이 각각의 의무와 거기에 따른 이 재량권이 명확하게 주어져야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두 번째로는 통솔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기 조직원, 자기 예를 들어서 뭐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하 직원의 인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국의 홀딩 위원회에서는 적정한 인원을 한 명당 약 10명에서 12명까지는 통솔을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거는 업무의 성격이나 아니면 사건의 빈도, 업무의 영역, 업무나 전문화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른 뭐 기술이라든가 작업성, 리더십 등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조직보다는 굉장히 통솔 범위가, 즉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존에 했었던 다양한 경험과 거기에 따른 각각의 매뉴얼이라든가 행동 지침들이 이미 벌써 경험이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떠한 돌발 사항이라든가 새롭게 의사결정을 해가지고서는 관리화 또 내지는 매뉴얼화 시켜야 될 이러한 돌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통솔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모두 다 관리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신설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솔 범위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으로 오래된 조직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솔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소수 지역만 통솔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렇죠, 통솔 범위가 아무래도 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얘기냐면은 넓은 지역을 관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각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는 또 그 각각의 이 넓은 범위를 모두 다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인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좁은 곳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뭐 한 곳만 담당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 한 곳에 인원이 12명이 필요하다.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넓은 지역에 각각 12명을 흩어서 한다? 그렇죠. 아무리 뭐 2개 조씩 2명씩 해서 6개 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이 넓은 만큼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계층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이 각각의 해당 스태프들, 이 부하 직원들의 기본적인 전문 기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통솔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층 수가 적다라는 얘기는 즉 바로 다이렉트하게 바로 직접적으로 각각의 지휘 명령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솔 범위가 바로 그 소수의 인원에 맞춰 가지고서는 각각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단계가 많을 경우에는 이 각각의 단계 많은 거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을 한 5명만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있고 합쳐서 6명이죠. 또 5명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팀장들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12명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명은 사실 직접 12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팀장 2명을 통해서 12명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팀장 2명만 어느 정도 즉 중간 단계에 있는 이 계층만 확실하게 업무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은 12명이 아니라 24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4명의 팀장을 적절하게 지휘 감독을 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자, 한편 부하의 자질, 즉 이 부하 직원의 전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스로 의사결정이라든가 각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는 이 상황에 맞게 이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10명이 5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15명의 인원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능한 참모라든가 우수한 정보체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솔 범위를 훨씬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비 인력의 수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경비 인력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단일 비용의 경비 프로그램의 구축을 바탕으로 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경비 수요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경비 인원을 각각의 수요와 각각의 실행, 운용하는 상황에 맞춰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 각종 이 분석이라든가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경비 인력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떻게 인원을 수요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사람들을 운용 즉 경비 업무를 실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어렵게 되겠죠. 또한 경비 인력은 기본적으로 그 지켜야 될 대상물의 그렇죠 규모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경비 인력의 수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이 시설물이 단순하게 면적이나 규모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운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직원 수, 즉 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여기에 뭐 심지어는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 각각의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금전적인 즉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당연히 경비 인력에 대해서도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줄이고 늘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력은 최소화시키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아니면 자동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방어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더 많이 배치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 명령통일의 원칙도 일단 있어야지 되는데요. 일단 경비원은 직접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의 해당 직속 상관이 있을 겁니다. 이 직속 상관에게 지시를 받고 여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보고를 해가지고서는 다시 지휘 명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지휘 단계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일선에 한 사람 한 사람 때까지 모두 상하 명령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해당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중간에 있는 이 라인 과정을, 즉 각각의 계층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확대시켜 가지고서는 최고 책임자서부터 맨 끝에 있는 말단의 이 현장에서의 경비 인력까지 너무 단계가 나는 것도 이 경비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계층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직무를 등급화시키고 여기에 따른 상하 계층 간의 지휘감독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경비 조직을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 시큐리티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춰 가지고서는 어떠한 신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느 정도 경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나 자격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 또 경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성이 맞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 맞춰서 경비 조직을 구성을 해야지 되고, 또 조직의 목적, 즉 경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통일성 있게 갖추어져야지 어느 순찰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정하고,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순찰만의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또는 유사한 관련되어 있는 경비 업무라든가 경비 지역 같은 경우에 서로 상이하지 않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렇죠 통일성이 있는 이러한 조화로운 이 경비 원칙과 경비 실행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조정 통합의 원리에 따라서 경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비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비원을 고용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인력 수를 일단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직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쪽 분야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장 조사까지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은 경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제반적인 준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경비원으로 뽑을 만한 사람, 즉 경비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원칙들을 몇 가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봤었을 때는 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경비원으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춰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성격, 더 나아가서 어떤 긴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역량들이 바로 경비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선발 각 단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 경비 업무는 아무래도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또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밀 사항이라든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이나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기타 검사 등을 거치면서 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 평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단계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돼서 선발된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 또 시설물과 관련돼서 어떤 규칙이나 법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각종 규칙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변을 활용하는 뭐 보행자라든가 차량 통행 같은 것들의 통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담당 구역과 관련돼서 질서 유지나 지원이 가능하거나, 또 인원이나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 경비 시스템을 감독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한지,
정기적으로 경비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내부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라든가 집단행동이 만약에 일어났었을 경우에 대해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각종 사고에 대해서 현장 대응이 가능한지, 또 화재나 긴급사태, 또 비상사태, 분실물에 대한 회복이나 각종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관심의 대상이 될 거고요. 이들에 대한 경비 교육 훈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 시간을 갖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경비 교육 이후에도 그렇죠, 이 해당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서 경비원의 자질을 끊임없이 유지 발전시켜야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비원 하면은 외국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연로하신 고령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퇴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경비 인력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경비 이 시장에 좀 문제다라는 이러한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이 경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이러한 경비 교육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전문성을 키우게 되면은 결국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의 업무 능력도 훨씬 더 향상이 될 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제 단순하게 경비원이 아니라 해당 뭐 팀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해당 파트의 파트장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비 책임자가 올라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일종의 경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경비부서를 조직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경비부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별로 어떻게 경비 조직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이 경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각의 경비 계획에 맞춰서 통제 기준에 맞춰서 경비부서의 편성이라든가 채용, 교육훈련, 감독, 그 이후에 경비 서비스나 각종 평가, 점검에 이렇게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경비 부서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따라서 경비 책임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비 부서의 관리자로의 역할이 각각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경비 부서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최일선의 소규모 경비 부서에서부터 특별한 경비 부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경비 부서를 조직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비부서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권한과 유임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 또 통솔 범위에 맞춰서 넓힐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좁게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 또 경비 인력이 어떠한 수요와 어떠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이 경비원이 실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 지시 명령을 받게 되는 명령 통일의 원칙이라든가 계층제의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비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정과 통합의 원리까지도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이러한 경비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원의 자질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육체적인 거, 그리고 정신적인 거, 그 외에 심리적인 거라든가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고 해당 단계마다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선발되어 있는 경비원, 그렇죠, 각각의 필요한 역할들이 있을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관할구역의 경비 업무라든가 또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규나 이 규칙에 대한 집행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또 각종 사람이라든가 차량이 통행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질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지, 또 각종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선발된 경비원, 당연히 교육훈련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한 경비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경비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어떤 작은 규모의 빌딩일 수도 있지만 큰 규모의 회사라든가 큰 규모의 공장, 산업단지를 직접 시큐리티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경비 조직을 직접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